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5년 4월 5일 시행된 제119회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 분석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119회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출제 경향 분석 재무회계 1번부터 5번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 자본에 대한 설명, 빈출 유형이죠. 난이도 중. 2번 사채 삼각표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수익의 인식도 쉽게 나왔고요. 네 번째 최고 자산의 원가 흐름의 가정 난이도 중. 5번 문제는 96회 기출문제와 매우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죠.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 난이도 상이 됩니다. 원가 회계는 6번부터 10번까지 하 난이도 2, 중 난이도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6번 원가에 대한 설명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어요. 7번 표준원가 계산 관련된 말 문제 여기도 쉽게 나왔습니다. 8번 결합원가 계산 순실현 가능 가치법에 관해서 출제가 되었죠. 난이도 중. 문제 9번 최저 간접비 배부 차이 총원가 비례법 계산 문제 난이도 중. 문제 10번 종합원가 계산 선입선출법 약간 응용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 중. 세법, 부가가치세법이 2문제, 소득세법이 2문제, 법인세법이 1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 난이도 3문제, 하 난이도 2문제 출제가 되었네요. 11번, 12번, 먼저 11번 부가세법상 신고, 납부 관련된 문제, 12번은 수정 세금 계산서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13번 최근에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 빈출 유형이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분류하는 문제의 난이도 하. 14번 종합소득 금액 찾는 문제 계산 문제죠. 난이도 중. 15번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평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 중.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을 보시면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본의 정의죠.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 순자산, 자기 자본을 말합니다. 맞죠? 2번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 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이 감소되는 거죠. 증가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가 감소시킨다가 답이 됩니다. 따라서 틀린 건 2번. 일반 기업회 기준서를 보시면 이익을 감소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관련된 예를 볼게요. 만약에 자기 주식을 100원에 사왔다. 그러면 차변에 자기 주식 100원이 되는 거고 유통 중인 자사의 주식을 소각할 때 이익 소각으로 하는 경우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 감소가 되는 거죠. 취득한 자기 주식이 소각되면서 이익잉여금이 감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1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3번 자기 주식 처분 시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면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죠. 만약에 처분 금액이 200원이고 장부 금액이 100원이라 할게요. 대변에 자기 주식 100원 처분하고 받은 돈은 현금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들어온 게 200원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100원이고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죠. 네 번째, 현금으로 배당 결의하는 경우 배당액은 이익잉여금에서 차감이 되겠죠. 현금 배당 결의하면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전산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에는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현금 배당을 결의했기 때문에 대변에 부채 증가 관련된 계정 과목은 미지급 배당금이겠죠. 현금 배당 결의하면 차변에 이익잉여금이 차감되어집니다. 맞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채 발행 후 기간 경과에 대한 삼각 비교표이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할인 발행되었을 때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을 비교하는 경우 둘 중 어떤 금액이 더 크죠? 그렇죠. 액면 금액이 더 크겠죠. 만약에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라 할게요. 액면 금액은 만기의 값기로 한 금액이고요. 발행 금액은 발행 시점에 실제 받은 금액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을 90만 원이라 할게요. 할인 발행되었을 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발행 금액은 어떤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액면 금액 되는 거죠. 두 번째, 할증 발행. 할증 발행은 할인 발행과 반대입니다. 액면 금액보다 뭐가 더 크다? 그렇죠. 발행 금액이 더 크겠죠. 만약에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라 할게요. 발행 금액이 1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으로 되는 거죠. 점차 감소해요. 여기는 점차 증가하는 거고 여기는 점차 감소합니다. 2번,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질까요? 이자 비용은 기초 장부가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 이자율은 고정이 되어 있죠. 할인 발행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장부가액이 점차 증가하니까 이자 비용도 점차 증가가 되었습니다. 할증 발행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장부가액이 점차 줄죠. 이게 주니까 이자 비용도 점차 감소합니다. 할인 발행되던 할증 발행되던 상가표는 매액이 어떻다? 그렇죠. 매액이 증가합니다. 이자 비용과 현금 지급이자 차이만큼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둘 다 매액이 증가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 여기 정말 강조 많이 했어요. 현금 지급이자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질까요? 현금 지급이자는 고정된 액면 금액 곱하기 고정된 액면 이자율. 따라서 할인 발행되던 할증 발행되던 현금 지급 이자는 매액이 일정합니다. 여기도 일정하고 여기도 일정하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답이 됩니다.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을 보시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전자 쇼핑몰의 경우에는 판매 대금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뭐만? 그렇죠. 판매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1번이 됩니다. 2번, 상품권을 판매한 경우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수익 인식하는 거죠.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을 판매할 때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을 판매한 후 상품권 회수하고 재화가 인도되었을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3번, 건설형 공사 계약은 장기이던 단기이던 장단기 구분 없이 뭐에 따라서 그렇죠.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완성 기준 하면 틀린 거예요. 진행 기준 기억하시고 4번째, 할부 판매한 경우 장기이던 단기이던 장단기 구분 없이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수익 인식하는 거죠. 여기와 또 여러분이 비교하실 게 뭐가 있냐면 부가세법. 부가세법에서는 단기 할부 공급 시기가 언제죠? 여기는 인도 시점이고요. 장기 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 원가 흐름의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개별법은 물량 흐름을 직접 추적하여 원가를 대응시키는 방법이요. 수입 비용 대응에 가장 충실한 방법이 맞죠. 2번. 후입 선출법은 물가 상승 시 재고자산 매입을 조절하여 이익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죠. 이를 재고 청산의 문제라고 하죠. 간단한 사례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재고자산, 만약에 상품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기초재고, 여기가 단기 매입, 차변에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매입 합계 금액은 판매 가능액, 판매 가능액이 판매가 되면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판매가 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기말상품 재고액이 되어지겠죠. 후입선출법은 물가 상승 시 나중에 들어오는 걸 먼저 판매되기 때문에 기초재고는 낮은 금액으로 되어 있고요.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매입한 건, 단기 중 매입한 건 물가가 올라서 큰 금액이 되어 있겠죠. 만약에 매입을 안 해요. 매입을 하지 않고 팔았다. 그러면 뭐가 팔린 거죠? 기초재고, 작은 금액의 기초재고가 팔린 거죠. 이게 팔렸으면 매출원가가 작아지고, 매출원가가 작아지면 이익은 어때요? 이익은 커지죠. 이게 뭐다? 이게 재고 청산의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보기 3번을 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판매가 되어지기 때문에 현재 수익에 과거 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입비용 대응이 부적절하죠. 맞아요. 반면에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 거죠. 현재 수익과 현재 원가가 대응되기 때문에 후입선출법은 선입선출법보다 수입비용 대응 원칙에 적절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물가가 하락하면 선기소예요. 선기소. 즉, 선입선출법일 때 기말재고와 이익이 가장 작고 기말재고가 가장 작으면 기말재고와 매출원가는 반대이기 때문에 매출원가는 가장 크겠죠. 물가가 하락하면 기말재고액은 선입선출법이 가장 작고 후입이 가장 크겠죠. 선입이 가장 작으면 그 다음에 작은 게 이동평균법, 그 다음 작은 게 총평균법, 가장 큰 게 후입 선출법이 되었습니다. 선이 총후죠. 반대로 매출원가는 후입 선출법이 어때요? 가장 작겠죠. 작고 선입 선출법이 가장 크게 됩니다. 선기소니까 선입 선출법이 기말재고와 이익이 가장 적고 선입 선출법이 매출원가가 가장 크기 때문에 보기 4번은 틀린 거죠. 답은 4번.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아윤의 신축 건물 건설과 관련된 자료이다. 당사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다. 2025년 공사 대금 평균 지출액 공사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기말까지 5억 원이다. 특정 차입금은 7억 원, 이자율 10%, 차입 기간은 4월 1일부터 기말까지. 일반 차입금은 아래 자료와 같다. 여기와 같아요. 2025년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는 얼마인가? 단 이자 비용은 월할 상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 대금 평균 지출의 이 금액은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이 있을 때 어떤 걸 먼저 지출한다? 그렇죠. 먼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특정 차입금 가지고 공사 대금 지출하고, 두 번째, 일반 차입금이 지출되게끔 되어 있어요. 순서죠. 그러면 공사 대금 평균 지출액이 이 금액이고요. 이 금액 안에 특정 차입금이 얼마 들어가고 일반 차입금이 얼마 들어간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공사 기간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자산 처리하는 게 뭐다? 그렇죠.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가 되는 거죠. 관련된 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특정 차입금 평균 지출액을 볼게요. 평균 지출액은 어떻게 계산된다? 연평균 지출액은 일단 차입금이 7억 원,
곱하기 12분의 분자는 4월 1일부터 기말까지 몇 개월이죠? 몇 개월? 9개월. 따라서 계산 결과 이 금액이 얼마 나오죠? 이 금액은 5억 2,500만 원이 됩니다. 5억 2,500만 원. 즉 특정 차입금을 가지고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거죠. 일반 차입금에서 공사대금 지출한 게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자본화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0원 1번이 됩니다. 해당 문제는 96회 기출문제와 매우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회차 나왔으니까 당분간 출제가 될 가능성은 다소 떨어지겠죠.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추운 변동원가는 초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원가와 초업도의 변화에 따라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변동원가로 구성된 원가이다. 맞죠?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가로가 초업도, 세로가 총원가, 원가 총액 이렇게 생겼죠? 일정 금액만큼 고정비가 있고요. 고정원가. 또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총원가가 비례하여 증가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여기는 변동원가, 변동비 성격이죠. 고정비와 변동비 혼합이 되어 있으니까 혼합원가라고도 합니다. 2번. 직접 재료원가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과 단기 원재료 매입액의 합계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맞죠? 세 번째, 제품 생산량이 증가하여도 관련 범위 내에서 제품 단위당 고정원가는 어때요? 그렇죠. 감소하겠죠. 가로가 조업도, 세로가 단위당 고정 원가 이런 모양이죠. 네 번째,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 합계액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원가 더하기 제조 간접원가의 합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중요하죠.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원가 더하기 제조 간접 원가의 합이 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됩니다.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준원가는 미리 설정해 놓은 표준원가를 이용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종합원가 계산에 적용이 어렵지 않아요. 적용 가능하다. 적용이 된다. 따라서 틀린 건 1번이 됩니다. 원가 계산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서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각 분류 기준별로 회사의 설정에 맞게 조합하여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원가 집계 방법에 따라서 원가는 둘이에요.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원가 측정 방법에 따라서 실제 원가 계산, 정상원가 계산, 표준원가 계산으로 분류되고 원가 계산 범위, 제품 원가 계산 범위에 따라서 변동 원가 계산과 전부 원가 계산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 택하고요. 또 여기에서 하나 택하고 여기에서 하나 택하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죠.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가능해요. 각각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각 분류 기준별로 회사의 설정인 만큼 조합이 됩니다. 따라서 원가 집계 방법에 따라서 종합원가 선택 가능하고 원가 측정 방법에 따라서 표준원가 선택 이렇게 선택하는 거 가능하다라는 거죠. 틀린 건 1번이 됩니다. 2번. 직접 재료원가 가격 차이를 원재료 구입 시점과 사용 시점 중 어느 시점에 분리하던 직접 재료원가 능률 차이는 영향이 있다 없다? 그렇죠. 없죠. 없다가 맞는 거예요.
표준 원가는 생산 활동이 능률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 제품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목표 원가, 허용 원가를 말하죠. 맞고, 원가 차이에서 유리한 차이는 회사한테 유리한 차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유리한 차이란 실제 원가가 예산상의 원가보다 적게 발생하여 실제 성과상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차이. 이익이 증가하면 회사한테 어때요? 유리하죠. 이익이 증가시키는 차이가 회사한테 유리한 차이가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문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결합원가 계산 방법을 채택하고 연산품 A와 B를 분리점에서 순실현 가능 가치에 의하여 결합원가를 배부한다. 이 경우 연산품 B의 최종 판매가치 증가 시 발생 가능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일단 순실현 가능 가치법인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뭐죠? 순실현 가능 가치는 최종 판매가치 마이너스 추가 가공원가 마이너스 추가 판매비와 관리비. 이 금액에 따라서 분리점의 결합원가를 배부하는 거예요. 결합원가는 고정되어 있죠. 고정된 금액을 연산품 A와 B로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어떤 금액 기준으로? 순실현 가능 가치 기준으로. 그러면 최종 판매 가치가 크다. 크면 순실현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이게 커진 연산품에 더 많은 결합 원가가 배부가 되어지겠죠. 연산품 B의 최종 판매 가치가 증가했다. B의 판매 가치가 증가하면 B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B에게 배분되는 결합 원가가 많아지겠죠. 연산품 B의 결합 원가 배부액이 많아지면 고정된 금액을 뿌리는 건데 여기에 많이 배부하면 여기는 A는 적게 배부가 되어질 거예요. 연산품의 결합원가 배부액이 감소하고 연산품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감소하겠죠. 여기는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겠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주황소는 예정 배부법을 사용하여 최저 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배부 차이를 확인한 결과 과소 배부 금액이 20만 원 발생하였다. 해당 배부 차이를 총원가 비례법에 따라서 처리할 경우 조정 후에 기말 제품 가액은 얼마인가? 여기는 과소 배부죠. 과소 배부니까 미리 배부한 게 적어요. 실제 금액이 더 크다는 얘기죠. 따라서 실제 금액 되게 하려면 제공품과 제품 매출원가를 증가시켜야 돼. 차변의 제공품, 차변의 제품, 차변의 매출원가. 반대편에 여기가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가 되겠죠. 과소 배부액이 20만 원. 이 금액을 이렇게 뿌려야 돼요. 뿌릴 때 어떤 금액 기준? 그렇죠. 합계 금액이죠. 이 금액과 이 금액 기준으로 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뿌리는 게 뭐다? 총원가 비례법이 되겠죠. 여기는 조정 후에 기말 제품 가액은 얼마인가? 여기 금액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 금액은 배부 대상 금액이 20만 원 곱하기 100만 원 더하기 20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합계 금액은 800만 원. 800만 원 중에 제품은 얼마? 그렇죠? 200만 원. 따라서 배부되는 금액은 5만 원이죠. 5만 원이 됩니다. 결국 조정 후 기말 제품 가액은 조정 전에 금액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200만 원에다가 증가하는 게 5만 원. 따라서 기말 제품 가액은 조정 후 가액은 200
5만 원. 답은 2번이 됩니다.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당사는 종업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중 생산과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재료는 공정의 80%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고 가공 원가는 공정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균등하게 발생하며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30%,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70%일 경우 선입 선출법에 따른 직접 재료 원가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1단계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1단계 물량 흐름의 파악, 제공품, 기초 제공품이 5,000개, 단기 투입한 게 25,000개의 생산 가능 수량은 몇 개? 그렇죠. 3만 단위 완성되거나 기말에 미완성되거나 기말 제공품이 3,500개 완성도는 70% 완성된 건 다시 둘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선입 선출법이기 때문에 완성된 거는 기초 투입분, 기초에서 완성된 거 그리고 단기 투입돼서 완성된 거 이렇게 둘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기초는 5,000개. 일단 완성품 수량 몇 개? 3만 개에서 3,500개 빼니까 26,500개. 여기에서 5,000개 빼면 단기 투입되어 단기 완성된 건 몇 개? 21,500개가 됩니다. 가공 정도 볼게요. 기초 500개에 대한 완성도는 30%, 즉 전기 말에 30%까지 진행되어서 단기에 넘어온 거예요. 단기는 30%에서 출발해서 100까지 온 거죠. 단기 투입되어 단기 완성된 거는 0에서 100까지. 기말 3,500개는 0에서 출발해서 70%에서 멈춘 거예요. 직접 재료원가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봤습니다. 직접 재료 원가 재료비는 공정이 80% 시점에 전량 투입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 완성품은 전량 투입된 거고 단기 투입돼서 완성된 것도 전량 투입된 거고 기말 제공품은 10%에서 멈췄기 때문에 재료비가 투입되었다, 투입 안 되었다. 그렇죠. 투입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직접 재료 원가 완성품 환산량은 여기가 5,000개, 여기가 21,500개, 여기는 0. 답은 26,500개 2번이 됩니다.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면세 사업용 재화의 과세 전환 매입세 공제는 예정 신고 시 적용할 수 있다? 없어요. 지역적인 문제네요. 정리해 볼게요. 예정 신고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확정 신고 시에만 적용하는 게 있죠. 이거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일반 환급,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 전환 시 매입세 공제되는 부분. 우리 회사가 겸용사업자예요. 겸용사업자는 과세 사업도 하고 면사업도 같이 하는 거죠. 약국이나 편의점 등이 겸용사업자가 됩니다. 과세업과 관련된 매입은 매입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면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매입세 공제 불공제, 그렇죠. 여기는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거죠. 면사업에 쓰기 위해서 사왔어요. 사왔으면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사온 걸 나중에 이렇게 과세로 전환했다. 그러면
공제받지 못한 걸 어떻게 해야 돼? 공제받게끔 해줘야 되겠죠. 이게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 전환식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공제받는 건 확정 신고 시에만 6개월치 공제되는 거지 예정 신고 때에는 적용이 불가능해요. 이게 어려웠어요. 의제 매입세 재활용 폐점 매입세 공제 한도도 확정 신고 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암기했냐면 전 머리를 좀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게 대가리라고 하는데 과거에 제가 공부했을 때 이게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머리 안에 뭐 납이 들어있나? 왜 이렇게 일반적인 것도 암기가 안 되지? 면세, 의제 매입세 한도 이런 게 암기 안 되네? 라고 암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대납, 일반 의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1번의 답은 1번이죠. 11번의 보기 2번 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 시 대손세 공제는 적용하지 않죠. 왜? 확정 신고 때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예정 고지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얼마? 그렇죠.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 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기억하시고 네 번째, 개인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 만약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 미달한 경우 예정 신고기간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 미달하는 경우 그때는 고지서 찢어버리고 예정 신고할 수 있죠. 예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정 고지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걸로 한다. 맞죠?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수정 세금 계산서 또는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내구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수정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를 언제로 한다? 그렇죠. 처음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요. 내국 신용장 개설 일자 아니죠? 비교 내국 신용장 개설 일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아니죠. 두 번째, 착오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2번 발급되었으니까 1번 발급된 걸 없애야 돼. 따라서 처음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내용대로 없애는 게 음해 표시로 발급한다는 걸 의미해요. 맞죠? 세 번째, 작성일자 오류 발급. 작성일자는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필요적 기재의 사항 오류 발급은 수정 발급 사유가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틀린 건 3번이 되겠죠. 4번,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세금 계산서의 당초 처음 작성일자가 아닌 계약 해제일로 작성하여 수정 발급합니다.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원고를 회사에 제출하고 받은 원고료는 회사에 종속되었으니까 종속되어서 받은 근로대가는 뭐다? 그렇죠. 근로소득으로 분류가 되어지겠죠. 2번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전혀 관련 없이 내용의 원고를 일시 우발적으로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제출하고 받은 원고료는 뭐다? 그렇죠.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면서 회사에 종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게 맞죠. 세 번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중에 출자 공동사업자 경영 참가했다. 경영 참가에서 손익 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다. 그러면 사업소득이고요. 경영 및 참가했다. 그때는 손익 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뭐다? 배당 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건 3번이 됩니다. 4번
글 쓰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받는 원고료는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과 관련되어서 일하고 번 돈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게 맞죠.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또는 기타 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요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미미의 2025년도 소득 자료이다. 김미미의 2025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발생한 사업 소득금액 5,100만 원. 일시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심사하고 받은 보수 기타 소득인데 해당 금액은 60% 필요금비 의제가 되겠죠. 따라서 기타 소득은 800이에요. 여기에서 필요금비 뺄게요. 800 마이너스 800 곱하기 60%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다? 320만 원이 되겠죠. 상장법인 주식 소액주주이고 장래 양도분 양도소득 금액은 여기는 과세 제외예요. 과세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죠. 종합소득금액은 어떤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이 배사 근 연기의 합계 금액을 의미하죠. 이자 소득금액, 배당 소득금액, 사업 소득금액, 근로 소득금액, 연금 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가 종합 소득금액이 됩니다. 일단 여기는 과세 제외, 주택 임대 소득금액, 이 주택자에 해당하면 여기는 사업 소득으로 과세가 되겠죠. 종합과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과세되는 주택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해요. 여기는 2천만 원 초과하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그러면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 5,100만 원 더하기 기타 소득금액 320만 원 더하기 주택임대 소득금액, 이것도 사업소득금액이죠. 2,200. 합계금액은 7,620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득금액이에요. 여기는 800은 기타 소득이고 여기는 60% 필요금비 의제가 되고 기타 소득금액은 여기죠. 소득세법은 열거주에 따라서 과세하고요.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 미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 증권의 매매 차익은 채권 유통 활성화 목적으로 과세와요. 반면에 환매 조건부 채권, 증권 매매 차익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되죠. 두 번째, 상장 법인에 대한 주식 양도 차익, 여기도 주식 유통 활성화 목적에서 과세외. 단 대주주 장외 양도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돼요. 따라서 대주주가 아니고 장외 양도분이 아닌 상장법인에 대한 주식 양도 차익은 과세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세 제외가 되겠죠.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세법은 재고자산 평가 시 후입 선출법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한국 최대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후입 선출법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 X. 반면에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건 1번이 됩니다.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다음의 방법 중에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시가법을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원가법과 저가법 중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거죠. 원가는 뭐가 있을까? 법인세법에 따르면 적용 가능한 원가는 개별법, 선입, 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매출가격 환원법까지 인정해요. 매출가격 환원법은 우리가 재무회계 1호 시간에 배웠던 소매 제고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합법은 원가와 시가 중에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도 신고해야 돼. 여기서 원가는 이 방법들을 의미하겠죠. 만약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 안 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시에는 선의 소출법에 따라서 평가하게끔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물가는 상승하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되면 선기이대예요. 선기이대. 선의소출법이 이익을 가장 크게 표시하기 때문에 이익이 크면 세금도 많아지겠죠. 신고하지 않았으면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자 선의소출법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5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재고자산 평가 시 자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 평가 가능하죠. 여기에서 종류별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재고자산 종류인데 여기는 상품과 제품. 두 번째, 제공품과 반제품. 세 번째, 원재료. 네 번째, 저장품. 네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방법 평가 가능해요. 3번, 유가증권 평가 시 개별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하며 무신고 시에는 그렇죠. 총평균법으로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임의 변경 시에는 무신고 시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과 당초 신고 방법에 따른 가액 중에 작은 금액이 아니고요. 큰 금액이죠.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제119회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